시간을 좀 보내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그 둘 다 좀 진행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빨리 핵심만 알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부, 2부 수업 후다닥 빠르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한 내용, 수업 내용 다 끝난 이후로 조금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이어서 가져가 볼 테니까 네, 요점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로드맵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이 힘든 시장 같이 이겨내면서 네, 계속해서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수미쌤입니다.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강한 변동성 장세 다들 또 힘들고 또 걱정되고 지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단련이 됐다 해도 이게 사람인지라 주가가 좀 크게 빠지고 또 지지부진하고 하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음, 내가 기존에 뭐 수익을 아무리 보고 있던 수익을 못 보던 관계없이 이런 시장에서는 다 같이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그 힘든 부분들을 최대한 좀 위로할 수 있고 또 이 감정적인 위로를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 어떻게 우리가 좀 타개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저번 주부터 이번 주 오늘도 이제 공부방에서 여러 가지 또 브리핑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들 또 한 번에 모아서 제가 쭉 한번 음, 중요도 순으로 정리해 드려 볼 테니까 이 시간 통해서 네, 다시금 대응 전략을 좀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로드맵 포트폴리오 원칙 기준 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뭐 현금 비중을 확 늘리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시간에 투자한다라는 관점으로 인해 주도주를 차근차근 계좌에 좀 담아가는 구간으로 음,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을 일단 우선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시장이 이렇게 좀 크게 하락할 때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왜 시장이 하락하는가입니다. 그 시장이 하락하는 원인을 분석을 해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거든요. 첫 번째로는 시장 하락에 대한 원인을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이제 가장 큰 건 결국 이란 전쟁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 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시장이 쉬어갈 때 쉬어가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과열이 됐다 보니까 한 차례 이제 공포 심리가 나왔을 때 어떻게든 일단은 챙기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하게 자극이 되면서 그런 와중에 또 반대 매매까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투매가 좀 강하게 나와줬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한 차례 좀 폭풍이 지나갔었고 그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이후에 지금은 좀 잔파도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특히나 또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오늘 기준으로 이제 시장은 또 왜 하락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하락 원인은 가장 큰 건 역시나 유가였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결국 지금 시장의 이제 본질적인 관점을 분석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유가의 방향성이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드렸었는데요. 그 유가가 자,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게 되면은 장중 기준으로
117, 118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어요. 장 초반에 이제 강하게 백불을 뚫어주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들짝 놀랐죠. 오전장에. 그래서 오전장에 화들짝 놀라면서 장 초반에 한 차례 팔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한 차례 팔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는 그나마 또 다행히 쭉 오름세를 어때요? 자, 현재 이제 분봉 기준으로는 좀 진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기준보다는 좀 유가의 흐름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은 100불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00% 이제 뭐 유가의 하락 안정이 잡혔다라고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공포심에 좀 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가의 상승이 그럼 왜 문제가 되느냐? 유가의 상승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중요한 건 그 유가의 상승이 장기화가 됐을 때 그 유가 상승이 결국 물가의 상승을 만들게 되면서 그 물가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고용 지표가 최근에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면 어떡하나. 또 더 나아가서 그 물가 상승이 너무나 또 심해지게 되면 야, 물가 상승과 고용 지표 악화가 심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공포감이 지금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최악의 상황을 사람들은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최악의 상황이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공포감에 겁먹고 투매에 이제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오늘 또 시장이 하락하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저기에서 외국인이 많이 파니까 빠진다라는 얘기들도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수급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수급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수급은 어, 그렇게 중요한 본질은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사느냐. 사실 그게 메인이었다면 실질적으로 그 수급의 주체는 계속 돈을 벌겠죠. 근데 이 시장 참여자들 중에 계속 돈을 버는 수급의 주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의 주체는 결국 거들 뿐 네, 그때그때 상황, 시장 상황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중요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여러분 이 상승장에 특히나 이 강세장 최소한 1년 이상 진행되는 상승장 가운데 수급의 이 패턴을 놓고 보면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 상승장의 초기에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요. 중반 이후로부터는 오히려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특히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라면 진즉 올해 1월부터 빠졌어야 돼요. 왜? 자, 지금 이게 매일마다 개인은 얼마를 샀고 외국인은 얼마나 샀고 기관 얼마나 샀고 요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 데이터인데 요게 올해 1월로 놓고 보면요. 1월 1일부터 1월 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 3.5조 원 팔았어요. 오히려 개인들이 샀죠. 그 다음에 2월 달 보면 2월에도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 무려 25조를 팔았어요. 저번 달. 개인들은 8조 넘게 사고 기관이 거의 15조 가까이 샀어요. 그 다음에 이번 달 3월 놓고 봤을 때 3월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11조 팔고 있고 개인들은 17조를 사고 있어요. 보면
어때요? 외국인은 이미 올해 1월부터 계속 주구장창 팔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은 어땠어요? 시장은 올해 1월, 2월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파니까 시장이 떨어졌다. 요거는 지금 시장에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외국인이 좀 사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 이후로부터는 그 수급의 주체가 어느 정도 외국인에서 개인으로 좀 이동되는 흐름까지도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 자체가 시장의 하락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건 사실 많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하락이 나온 것은 이제 이란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의 상승 흐름이 실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수준으로 올라왔고 그에 따라서 물가 상승, 그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더 커졌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이런 시장일수록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커짐으로 인해서 투매가 나오는 시장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일단 첫 번째, 지금은 우리의 심리를 뒤흔드는 시장이다. 그만큼 공포로 인한 투매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장일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 우리는 좀 냉정하게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자, 이 악재들이 지금 시장의 하락을 만드는 이유들이 과연 시장의 방향성과 본질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방향성입니다. 자,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했죠. 첫 번째, 생명선으로도 부르고 있는 30주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기 추세의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고 이 30주선이야말로 시장의 큰 방향성을 나타내 준다라고 우리는 참고하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30주선의 이 메인 기준이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아직 30주선의 메인 기준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 메인, 즉 작년부터 이어져고 있는 이 엄청난 강세장의 메인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 이 30주선은 아직 안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죠. 불행 중 다행으로서 지금 메인 추세가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기준을 좀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2부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하겠지만 우리의 포트폴리오 전략 이 원칙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잡고 있었느냐? 우리는 올해 초부터 장기 추세 기준, 즉 30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주식 비중을 50% 이상 가져가는 기준을 세워놓는다. 반대로 상승 추세 이 30주선을 이탈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 축소하는 50% 미만까지도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기준을 애초에 우리는 세워놨었거든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30주선에 대한 기준이 아직 깨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기준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 이 단기 추세 기준, 즉 5주선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5주선을 타고 가면서 상승 추세를 단기적으로도 만들어주고 있었지만 5주선을 지금 깰랑말랑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번 주부터 투매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종가상 5주선을 과연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5주선을 단기적으로 이번 주 종가 기준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거냐? 바로 이 상승 추세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단기 추세 기준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횡보 및 하락 추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가 맞지만 단기적인 추세는 횡보 및 하락 추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는 상승의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흐름에서 한 차례 그 달려가는 흐름이 쉬어가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 근데 쉬어간다고 해서 이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달려가던 것이 좀 걸어가거나 좀 앉아서 쉬어가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우리의 포트폴리오 대응 기준에 의해서 주식에 대한 비중은 최소 70%에서 최대 90%,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하락 추세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지금으로 따졌을 때는 코스피가 단기 저점 구간을 5,000포인트 구간으로 잡아주고 있는데 이 5,000포인트 구간을 이제 종가 기준 이탈할 때가 단기 추세가 하락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로드맵 포트폴리오 기준상으로 놓고 봤을 때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우위에 둔 채로 어떻게 볼 수 있다? 이번 주 종가 기준으로 5주선을 만약에 회복한다면 단기적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운데 주식 비중을 뭐 80% 이상 확보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흐름이 안 나오고 한 5,000에서 5,500 이 사이 부근에 위치하게 되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요거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내지는 하락 추세를 좀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일부 현금 비중을 좀 보유하는 전략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 2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향성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고 단기 추세에 대한 이탈 여부를 우리 이번 주에 판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만 달려가다가 쉬어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이번 주 기간 지난 이후로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다시피 지금 시장에 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이 3,000포인트, 그 다음에 4,000포인트, 그 다음에 5,000포인트, 그 다음에 6,000포인트 이렇게 중요한 구간마다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게 됐느냐. 자, 3,000포인트를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박스권을 잡으며 쉬어가더라. 그 다음에 이 쉬어가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상황에서 4,000포인트를 뚫고 얼마 지나지 않아 쉬어가더라. 그 다음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흐름을 통해서 5,000포인트를 뚫고 쉬어갈락 했지만 쉬어가지 않고 그냥 쏘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6,000포인트를 돌파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또 쉬어가더라. 근데 이제 5,000포인트 부근에서 앞전처럼 적당히 쉬어가줬으면 이 6,0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이 그렇게 이게 막 세게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5,000포인트 부근에서 쉴 때 못 쉬었다 보니까 지금 이 하락 조정일 때 여파가 좀 크게 나오고 있긴 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저번 주에도 공부해 봤었죠. 자, 이게 분명히 이제 5,000포인트 부근에서 쉬어졌어야 되는데 그거를 쉬지 못하고 이번 6,000포인트 부근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 보니까 이
박스권을 구간을 잡더라도 이 변동성 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유념해야 될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앞전에 이 3000포인트 부근에서 쉴 때는 변동성의 폭, 즉 시장의 단기 고점 대비 단기 저점, 그 다음에 단기 저점 대비 단기 고점, 이 폭이 몇 퍼센트 정도였었냐면 한 5% 정도였어요. 위아래 5%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000포인트 부분에서는 단기 고점 대비 단기 저점이 한 9%에서 10%. 네. 또 올라갈 때도 단기 저점 대비 고점이 한 9%에서 10%. 즉 10%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더블로 갔죠, 더블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5000포인트 부근에서 좀 쉬어갈 때가 단기 고점 대비 저점이 이제 한 10% 정도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질러 올라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 단기 고점 대비 저점을 좀 따져보면은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한 20%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2배가 더 강해졌어요, 변동성이. 와, 이게 참 변동성이 너무 강해요, 지금.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승과 하락 폭이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아래로 5%가 아닌 10%가 아닌 20% 가까이도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좀 흔들리는 부분에 어느 정도는 좀 염두하면서 가격의 변동성이 아닌 좀 추세의 방향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만큼 지금 이 단기적인 변동성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매우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것 자체를 보면은 많이 어지럽고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요 점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시나리오를 그려볼 필요가 있겠는데, 만약에 첫 번째로 이번 주에 바로 5주선을 종가 기준으로 회복을 한다면 이거는 단기적인 투매 이후로 다시 시장이 제갈길을 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결국에는 지금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데, 이번 주 시장의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 주 종가 기준 5주선을 만약에 회복한다? 그러면 재차 상승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 주 종가 기준 5주선을 회복하지 못한다? 회복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저번 주보다는 좀 반등을 한다? 이 두 가지가 겹쳐진다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을 좀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을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에 지금 이번 주 종가 기준으로 저번 주 저점을 만약에 또 깨고 이탈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단기 하락 추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종가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의 방향성, 이 추세를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요. 그랬을 때 이제 기존 전략대로 단기 추세조차도 상승으로 볼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으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는 하락으로 볼 거냐, 이 부분을 이번 주 종가 기준으로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자면 이게 포트폴리오 원칙에 따라서
정리할 수가 있죠. 여기. 자, 이대로 이제 주식에 대한 비중 조절을 하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5주선을 회복했어, 종가 기준. 그럼 상승 추세 기준으로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횡보한다. 그러면 이제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적정 비중을 유지하면서 박스권 기준에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는 일부 현금 비중을 챙기고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일부 주식 비중을 채우는 이런 관점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 종가 기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주 월요일 수업 때 오호라 요렇게 지금 확인이 되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요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을 다시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은 확인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됐을 때는 주식 비중, 만약에 내가 현금 비중이 없다면 일부 현금 비중은 좀 확보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수가 있는 그런 국면이 또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단기적인 하락 추세보다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 내지는 횡보 추세가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는 이번 주에 5,500을 뚫어주고 마감을 하느냐. 그러면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박스권 기준을 볼 때는 이 5,000을 이번 주 종가상 깨면 안 돼요. 이번 주 종가상 5,000을 깨면 안 됩니다. 박스권을 놓고 볼 거라면은.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기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5,000을 종가상 깬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상승이 유효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5,000을 깨고 한 4,500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추가적인 이 5,000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10% 정도의 시장의 하락을 좀 대비해야죠. 그래서 아예 현금이 없으면 이 또 30주선 하단에서 모아갈 수 있는 기준을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종가 기준 5,000을 깬다면 일부 소외주 위주로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그러한 기준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주의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저번 주는 한 차례 투매가 나올 수 있다 쳐도 이번 주의 흐름이 결국 최종적인 확인 및 대응 전략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가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이 계속 집중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부에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려 볼게요. 또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본질로 넘어오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체크했고요. 자, 본질. 자, 결국에는 이럴 때일수록 본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본질. 왜냐면 우리 그 작년에도 여러 번 공부했던 것 중에 이 이미지 기억하세요? 이거 개와 주인의 이 산책 그림 기억하세요? 작년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시장의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강아지를 한 번씩 이제 밖에 나가 산책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이는 파란색 그래프가 강아지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사람 주인입니다. 강아지가 탁 집에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신나가지고 뛰쳐나갑니다. 주인은 아직 여기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빨빨빨빨빨빨 다닌다는 거죠. 그러다가 쉬야 오줌 누이고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마구마구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신나서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어때요? 주인은 그냥 갈 길 차분히 쭉 걸어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강아지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제 아무리 뛰놀고 다녀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인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주인 따라온다. 자, 여기에서 강아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주가입니다. 주가. 주식의 가격이에요. 여기서 주인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이자 이제 실적이라고도 얘기하죠. 특히나 주식시장에서는. 네, 본질 이 실적, 가치를 의미하는 거야. 가치. 가격이 아닌 가치요. 자, 그래서 뭐예요? 이 가치가 쭉 계속 좋아지는 국면에서 강아지가 신나가지고 막 뛰쳐나갔을 때는 상대적인 고평가 구간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강아지가 막 힘이 쭉 빠져갖고 헥헥헥 거릴 때는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 사실 주식 투자의 매매 횟수를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 이 본질을 분석하면서 본질보다 어라? 왜 이렇게 싸? 저평가되어 있어? 라고 할 때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고, 반대로 지금은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또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하다가, 그런 식으로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하다가 언제 본질이 실질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다 팔고 나오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으로 이 본질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 본질, 이 가치적인 기준, 주가의 움직임이 아니라, 주가의 움직임은 어차피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특히나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강하게 시장의 이 상승과 하락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또 오늘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를 막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보자라는 거죠. 자, 제가 작년부터 본질은 크게 두 가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 라는 기준으로 공부를 했던 게, 첫 번째 유동성, 즉 돈입니다. 돈. 이 돈이 결국에는 시중에 풀려 나오면서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결국 돈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데, 그 돈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금리의 방향성이죠. 자, 이 금리의 방향성 지금 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실제로 유가가 치솟았기 때문에. 유가가 치솟은 상황에서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차근차근 시장에 압박을 주기 시작하면 금리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년물 국채금리의 방향성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10년물 국채금리의 방향성이 그래도 현재까지 다행히도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 자, 이 주봉 기준입니다. 주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러한 하락 추세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점점 낮아지고 있죠. 네. 이게 언제부터? 작년 초부터 이런 흐름이 아직까지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만약에 이제 방향이 바뀌면 그때는 좀 이거 쎄한데, 금리의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는 건가? 좀 쎄한데, 이렇게 또
네,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까지는 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유동성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크게 위협적인 상황은 나오진 않고 있다. 물론 유가의 이 치솟은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좀 걱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연결고리를 지어서 금리의 방향을 바꿔놓을 것이느냐 라고까지 본다면 그 부분은 아직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또 개인의 수급을 중심으로 한국 증시의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포인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만한 돈의 흐름 자체는 또 이 개인들이 주식을 살려고 들어오는 그 흐름이죠. 예탁금. 그 예탁금의 흐름 자체가 어때요? 야, 진짜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계속 개인들이 마구 쓸어 담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와중에 또 예탁금 규모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최근에 보면은 개인들이 얼마나 사고 있느냐. 이번 달만에 또 벌써 17조. 저번 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저번 달을 포함하면 25조. 1월까지 포함하면 거의 30조. 네. 1월까지 포함하면 거의 30조 가까이 사고 있거든요, 개인이. 1월부터 지금 3월 현재까지 30조를 사고 있는데 이거는 코스피만 그렇고 코스닥을 또 보면 코스닥은 그래도 한 10조를 팔았네요. 1월부터 보면. 그러면 그 합산 현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0조 가까이를 산 건데 그런 와중에 자 1월 초 대비 1월 초는 예탁금이 어때요? 한 90조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예탁금이 130조 규모까지 올라왔죠. 예탁금이 40조가 넘게 많아졌습니다. 40조. 그러니까 현물을 20조 가까이 매수하고 그런 와중에 대기 자금이 40조나 더 늘었다. 야, 개인들의 자금의 흐름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죠? 그만큼 확실히 부동산에서 기존에는 이제 은행에서 주식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의 흐름이 꽤 있었는데 어, 올해부터는 좀 더 부동산에서 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좀 하나둘씩 터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 피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매매는 따로 하진 않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전세 원래 그 집주인이 여기 건물 시행사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설사 법인 이 시행사 법인이 굉장히 규모가 큰 법인이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그 재무제표도 깔끔했었던 법인이었는데 이번에 좀 부도가 났는지 어 저희 집이 경매에 나왔어요. 그걸 일단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저번 주에서 오늘 제가 또 안내문까지 받아가지고 어, 지금 보증금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또 이제 여러모로 부동산에 또 막 연락하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네 지금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좀 중형급의 시행사까지도 어, 터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는 뭐 확정일자랑 전신신고 일정을 뭐 다 잘 잡아놨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뭐 귀찮은 일이 좀 발생한 거죠. 음. 또 보증금은 다 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네.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뭐 그러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더더욱이 부동산에서 자금들이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굉장히 좀 리스크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음, 그런 한국의 기존의 부동산 집중화된 자금 구조의 상황에서 주식으로의 변화되는 머니 무브가 장기적으로 나와준다면 그러면 또 주식시장의 한층 레벨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은 한 차례 또 유동성 관점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실적입니다. 자, 이 실적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좀 주시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올해 계속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한국의 이 EPS 성장률이 올해 독보적인 1등입니다. 사실 올해 한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간 원인, 이 원동력에는 단순히 유동성으로 끌어올린 게 아니라 실적이 바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 선행 EPS가 전 세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더해 추가적인 상향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 과연 깨질 것이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최근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회색 그래프가 선행 EPS입니다. 선행 EPS. 선행 EPS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네, 제 걱정 마시고, 자, 여러분들 걱정하시고 잘 보세요. 작년 10월부터 이 선행 EPS가 쭉 급격한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이 지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본질적인 관점에 있어서 지금 작년 하반기, 특히나 이 9, 10월부터 시작된 선행 EPS의 이 상향되는 움직임들이 아직까지 또 지속적 움직이고 있다. 자, 이 중심엔 누가 있죠? EPS의 증가에 대한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죠. 자, 이때부터 이제 반도체 가격이 막 급격한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선행 EPS가 쭉쭉쭉쭉쭉쭉 상향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 중에서도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이 선행 EPS의 추세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업황이 어떠한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랬을 때 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최근 이슈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자,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인 베라루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를 쓴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건 안 쓰고 삼성과 SK 것만 쓴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확실히 한국의 메모리 기업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올해 하반기 이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HBM4에 대한 물량 자체를 마이크론이 공급망에서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 탑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독점할 수 있는, 독과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굉장히 호재죠, 호재. 네. 자, 거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1분기 디램 가격을 무려 100%나 올렸습니다. 이는 한 달 만에 인상폭을 30%나 올린 상황이에요. 뭐예요? 그 중에 또 일부 고객은 이미 입금까지도 완료한 상황입니다. AI 열풍으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엔비디아가 디램 가격에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2분기에는 최대 70% 폭등할 전망이래요. 야, 1분기에도 이렇게나 올랐는데 2분기에 또 더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
업계에서는 올해 2분기 디램 가격의 상승률이 최대 70%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약 40%에서 70% 수준에 이를 가능성. 네. 올해 2분기 디램 가격 상승률 기준입니다. 가격 상승률이 이만큼이나 또 추가로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엔비디아가 신제품 출시와 함께 이 HBM용 디램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져서라고 하죠. 자, 거기에다가 더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까지도 공급 부족에 대한 20% 전망을 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낸드에 대해서도 하반기 가격이 더 뛴다라는 전망이 또 오늘 나왔어요. 이게 다 뭐예요? AI 서버 확산으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반기에는 낸드의 가격이 디램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 합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 낸드 공급 부족 규모가 약 20% 수준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하죠. 자, 그만큼 뭐예요? 지금 결국 한국 증시에 있어서 이 시장의 가장 또 본질 중에 실적에 대한 가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의 이 선행 EPS는 지속적으로 상향 중인데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실적이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1분기에도 100%가 올라 2분기에도 40%에서 70%가 또 디램 가격이 오를 수 있대. 거기에 하반기에는 낸드까지도 디램보다 더 오를 수 있대. 자,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요가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폭발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계속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반도체도요. 유가의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게 되면은 실적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이제 실적 우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기까지는 단기적인 뭐 한두 달 정도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이미 기업들이 방어를 하고 있고 또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결국에는 유가의 상승 흐름 그에 따라 반도체 기업들이 원가 부담을 안고 반도체 가격에 추가적인 인상을 보여줬을 때 과연 지금의 반도체 수요가 깨질 것인가? 자,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가격 인상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고 사는 구조가 나와주고 있어요. 빅테크 중심으로, 그죠? 물론 이런 유가 상승과 뭐 이러한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은 뭐 투자 심리를 위축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말 궁극적으로 반도체의 이 수요 사이클을 무너뜨릴 것인가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가 상승이 단기 비용 부담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과연 빅테크들의 그 반도체 수요의 흐름을 깨트릴 것인가? 오히려 여러분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또다시 AI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번에요. 여러분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뭐 전쟁이 뭐 시작되자마자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이란의 수장이 죽었다라고. 처음에는 이게 맞나? 했는데 바로 공식 발표되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AI의 성능이 워낙에 지금 발달됨에 따라서 이 AI가 군사, 방산으로도 활용이 되기 시작하니까
최첨단 무기의 활용성이 엄청나게 고도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란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에서 또 다 방어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천궁도 이번에 또 부각을 받지 않았습니까? AI의 그런 성능, 공격에 뿐만 아니라 방어에도 큰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 거예요. 입증이.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전쟁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오히려 각 정부들이 야, 이 봐라. 기존에는 기업들 중심의 AI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소버린 AI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부를 주도로 한 AI 투자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AI에 대한 투자가 경제의 활성화를 만드는 걸 떠나서 국방력 강화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이란 전쟁 리스크 요인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 흐름에 악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반도체의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또 돌고 돌아 AI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는 영향을 주면서 결국 돌고 돌아 실적 성장과 그 본질의 주가가 따라가게 되는 움직임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밸류에이션 관점입니다. 밸류에이션. 지금 이 시장이 싸냐 비싸냐 라는 관점을 또 따져봐야 되는데 이 또한 자 실적 기준의 코스피 선행 PER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자,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어떻다라고 볼 수 있냐면 최근 20년간 흐름 가운데에서 절묘하게 나와주고 있는 저점 구간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지금 코스피의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실적 그것 대비 지금 시총이 8배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져 있다. 자, 이 흐름은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과거 이제 뭐 코로나급, 막 금융위기급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8배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극히 드문 거죠. 극히 드물다. 그만큼 이 코스피 선행 PER 8배가 가지는 이 지지 라인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코스피 기준 5,000포인트 부근이에요. 5,000포인트 부근. 그만큼 코스피 5,000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시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 또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이런 고민이 항상 들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지금 사야 돼? 아니면 팔아야 돼? 아니면 그냥 보유해야 돼? 결국 매 순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 아니면 지금 팔아? 아니면 지금 그냥 가지고 가? 그죠? 끊임없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한다고 해봅시다. 매도를 한다고. 지금 매도를 한다면 그 매도를 하는 게 유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리해야. 매도를 하는 게 내가 돈을 지키거나 버는 데에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매도를 하는 게 과연 이득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파는 것이. 지금 실적 대비 이렇게나 역사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쌀 때 파는 게 맞나? 라는 거죠.
그 고민은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저렴한 구간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파는 게 맞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참고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자, 지금 시장은 저번 주부터 공부했다시피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심리적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사실상 시장의 하락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 시장의 본질이 뭐 바뀌거나 무너진 게 없으니까. 오히려 유동성 계속 유효하고 예탁금 규모는 우상향 중이고 실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선행 EPS 계속 상향 중이고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오른다고 하고 그런 와중에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까지도 내려왔어. 그럼 시장은 왜 빠지느냐?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면서 공포심리에 떨면서 흔들리고 있다. 그게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변동성 지수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이 시장의 공포 지수, 이게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이게 보면은 이건 글로벌 기준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이게 좌측으로 내려갈수록 공포가 크다라는 거고요. 우측으로 갈수록 탐욕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공포. 그 중에서도 극심한 공포 쪽으로 거의 기울어져 있어요. 네. 글로벌 전 세계 시장 미국까지도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은 탐욕보다는 공포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만큼 지금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 공포 심리를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글로벌 변동성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자, 오늘자 기준으로 몇 가지 올라가느냐? 이것도 한번 볼게요. 글로벌 변동성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자에 얼마나 올라왔느냐? 여기 보면은 30에서 35까지 올라왔어요. 30에서 35까지. 이게 이제 글로벌 공포 지수이자 변동성 지수입니다. 자, 이게요. 30을 넘는 수준이 그리 많이 오지 않아요. 자, 쭉 한번 기간 늘려볼게요. 30을 넘었던 상황이 언제 나왔었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최근만 놓고 봐도 이렇게 쭉 30을 뚫고 올라갔던 상황이 이때 보시면은 이럴 때 나왔었고 이럴 때 나왔었죠. 이때가 언제였었느냐면 24년 자 24년 8월 그리고 이때가 25년 4월 4월 초 그 다음에 24년 8월 초 이때 시장 어땠는지 볼게요. 먼저 24년 8월 초 이때였어요. 이때 자 이때 이제 블랙 먼데이 때 블랙 먼데이 때 이때 증시가 일주일에 10%의 급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25년 4월 초 이때였어요. 이때는 언제였어요? 이때 작년 꽃샘추위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엄청 커졌을 때 그리고 이 작년 이 12월 이때는 이제 글로벌 이슈랑 관계없이 한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그래서 요거는 한국의 특수성이었고 자, 요 때를 제외하고 이 두 날을 본다면 요 때를 이게 자, 요 제가 파란색 표시한 동글뱅이 두 구간을 보세요. 어때요?
이 VIX 지수가 30을 넘은 상황에서의 이러한 단기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뭐였어요? 지나고 보면 그때가 또 단기 저점이었죠. 희한하죠? 지나고 보면 그때가 또 단기 저점이었어요. 참 그 순간에는 무서워서 정말 힘든데 시장이 막 더 폭락할까봐 막 두려워가지고 지금이라도 다 팔고 도망가야 되나 너무나 겁나고 힘든데 지나고 보면 또 그때가 단기 저점이었어요. 참 미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VIX 지수에 30 돌파 흐름이 나왔어요. 자, 실제로 이제 평균적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데이터도 있냐면요. 이 VIX 지수, 자, 요거 하나 또 메모해 두세요, 여러분. 요거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요. VIX 지수가요. 30 이상 구간에 진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 확률이 70% 이상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해도 단기적으로 그 구간에서 저점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어떤 대응이 유리하다? 매도보다는 분할 매수와 그 다음에 이 VIX 지수가 진정될 때까지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통계가 있어요. 결국 사람들의 심리는 단기적으로 공포 심리가 꽉 치솟았다가도 한순간에 어떤 트리거를 통해서 순식간에 진정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보면은 이 변동성 지수를 놓고 봤을 때 막 우상향을 보여줬던 적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보세요. 과거 금융위기 때도 치솟을 때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치솟다가 한순간 쭉 가라앉죠. 자, 치솟을 때는 이렇게 가파르게 치솟다가 진정될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진정됩니다. 이때도 코로나 때도 가파르게 치솟다가 완만하게 진정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도 블랙 먼데이 때 요때도 가파르게 치솟다가 이렇게 진정되고 이 트럼프 관세 쇼크 때도 가파르게 치솟았다가 이렇게 진정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데 뭐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통계적으로 이 이상 진입한 이후에 물론 추가적으로 더 사람들의 공포 심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보다는 오히려 완만하게 안정화가 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그 구간에서 단기 저점 구간을 만들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일 때 결국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대응 전략의 키는 분할 매수와 그다음에 시간에 투자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한 핵심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본질이 무너지는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자, 오늘도 제가 공부방에 실시간으로 좀 보내드렸는데 이 한국 기준, 이 한국의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 코스피의 변동성은 오히려 저번 주가 이번 주보다 높았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특이해요, 여러분. 보면은 글로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글로벌 기준으로는 공포심리와 변동성이 더 크거든요. 근데 한국은 저번 주가 이번 주보다 더 공포심리 및 변동성이 컸어요. 저번 주가. 이게 또 특이하죠. 그만큼 한국이 매를 좀 먼저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한국이 저번 주에 매를 한 차례 좀 먼저 맞았다. 그만큼 단기 또 투매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던 게 이제 저번 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이게 또 심리가 참 희한한 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앞으로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뒤통수를 빡 때려요.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그러면 엄청 아파요. 깜짝 놀랍니다. 막 심장이 떨어질 것만 같아.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한 대 더 때리네. 물론 아프고 깜짝 놀라긴 하지만 처음 세게 맞았을 때 예상하지 못했었던 타이밍 때 막 세게 맞았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아파. 덜 놀래. 왜? 조금은 씨 뭐야 한 대 설마 또 한 대 더 때릴까? 이런 식으로 염두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의 심리가 처음 이제 공포 심리가 이렇게 치솟은 다음에 서서히 완만하게 진정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악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 적응을 해나간다라는 거. 적응을. 더 큰 악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악재가 막 연달아 바바바바바방 터지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요 데이터도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체크할 수 있겠죠. 네. 분명 저번 주에 한국은 유난히 좀 세게 얻어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데이터가 어디서 또 확인이 되냐면 여기에서 또 확인이 됩니다. 제가 또 오늘 보내드린 이 자료인데요. 지금 또 사람들이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랑 또 막 비교를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왜냐?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뭘 만들어냈었냐면 유가의 추세적인 상승. 이때 유가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유가가 100불 뚫고 120, 130불 그 구간이 단기적으로만 나온 게 아니라 2월부터 6월까지 거의 4-5달 가까이 나왔었어요. 4-5달.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거기에서 이제 또 막 금리 인상까지 긴축에 대한 흐름까지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이제 지금의 흐름을 비교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이거 이러다 전쟁 장기화되고 또 유가 계속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가 되면서 물가 상승 나오고 금리 인상 나오면서 시장 와장창 무너지면 어떡해. 그런 또 최악의 상황을 걱정할 수 있어요.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과연 그 최악의 상황이 나올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과거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이 WTI 유가가 단기적으로 치솟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과연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죠. 이 전쟁을 시작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을 빨리 끝낼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유가도 빨리 진정될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는 움직임을 여러분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또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왜 이란과 이렇게 전쟁을 벌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사실 이 내부 정권 교체의 목표가 큰데 그게 이제 뭐 핵무기에 대한 안보도 좀 낮추고 여러모로 리스크를 좀 낮추는 데도 있지만 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취임하기 이전부터 원했던 저유가 기조, 유가의 저유가 기조를 궁극적으로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란 리스크를 제거하게 되면 트럼프가 원하는 구조적 저유가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 AI 혁명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또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경제적 요건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란을 이렇게 공격하게 된 이제 트럼프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에도 그 트럼프는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 고유가가 장기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입장으로도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입장에서 그 흐름을 최대한 좀 통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되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뭐 달러 환율, 천연가스 가격, 그 다음에 미국 신용 스프레드 이렇게 지금 초기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일단은 다행인 건 그래도 일단 다행인 건 미국의 이 국채 금리와 기준 금리가 튀어오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전쟁 직후 바로 금리가 튀어오르진 않았어요. 시차를 좀 둔 이후로 올랐습니다. 시차를 둔 이후로 올랐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리까지 영향을 주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근데요. 한 가지 좀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요. 자, 미국 증시는요. 앞전 러우 전쟁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초기 하락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증시만 유난히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초기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 유난히 두드러 맞았어요. 엄청난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흐름은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비교하면은 전쟁이 장기화가 돼서 실제로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도 실제로 올라가지고 미국 증시 폭락과 함께 같이 떨어졌던 수준 그 수준까지도 떨어진 국면이 바로 지금의 한국 증시거든요. 여러분. 고유가가 지속되고 금리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 흐름을 한 방에 두드려 맞았다라는 거죠. 마치 그 모든 게 발생한 것처럼. 요게 이제 좀 특이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 2거래일 만에 4달 동안 떨어질 만한 흐름을 한 방에 두드려 맞아버렸어요. 요거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두드려 맞을 때 그냥 한 방에 그냥 너 몇 대 맞을래? 야, 너 살살 10대 맞을래? 세게 한 방 맞을래? 했는데 저 세게 한 방 맞을래요. 해가지고 그냥 한 방 세게 시원하게 맞았어요. 살살 10대 맞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살살 10대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상처가 좀 치유될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맞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냥 세게 그냥 한 방에 빵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픈 거지. 이 정도로 세게 때릴 줄 몰랐어요, 선생님. 하면서 너무 아픈데 어떡해. 아우, 피투성이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거를 혹시라도 한 번 더 맞을까?
그걸 이제 또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첫 방에 한 방에 그냥 시원하게 세게 맞아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막 이 시장을 세게 두드러 패는 흐름이 과연 더 강하게 나올까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어, 이에 대해서는 분명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당장 뭐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다시 쭉 치고 올라간다? 이런 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뭐 전쟁 리스크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유가가 다시 다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죠? 음. 그래서 오히려 이 구간을 만든 다음에 왔다 갔다 이런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런 다음에 그런 악재의 흐름들이 좀 진정이 되고 다시 또 호재들이 겹겹이 쌓여서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놓고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박스권 기준을 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물론 이번 주 종가 기준까지 최종 판단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분석하고 점검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강한 변동성 장세를 만들면서 박스권 잡고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기준을 좀 세워놓고 있는 것이죠. 왜? 지금까지 올라오는 구간에서 계속 그러했었으니까. 5,000포인트에서 쉬지 못했던 구간을 몰아서 쉬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이번 주 종가 기준까지 좀 지켜보고 최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유가와 증시에 대한 전망, 더 나아가서 현금 비중은 대응 전략은 자, 이 부분은 2부에서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현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은 저희가 저번 주부터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하락에서 또 막 공포에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히 시간에 좀 투자한다라는 관점으로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매수를 할 때도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차분하게 좀 박스권 기준을 놓고 보면서 차근차근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에 따라서 이제 뭐 LNG, 원전, AI, 제약바이오 이런 쪽은 좀 단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뭐 항공이나 뭐 화학, 철강 이런 쪽은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이 좀 유효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뭐 현금 비중은 어떻게 챙기는 게 좋겠느냐, 더 나아가서 이제 유가 증시와 함께 대응 전략 어떻게 잡는 게 좋겠느냐라는 부분 2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 우리나라가 크게 반응이 오는 것은 왜 그럴까? 단기적인 과열이 특히나 저번 달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이 워낙 단계적으로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바람이 불더라도 세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한국에 대단한 문제가 따로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워낙 단계적으로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흔들리는 폭이 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그래서 참 이럴 때일수록 시간에 투자하는 게 참 중요한 관점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시간에 투자하는 걸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세요. 많은 분들은 또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언가 오늘 뭐 하나라도 사야 되거나 팔아야 되거나 이게 손가락을 가만히 냅두는 걸 그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음, 오히려 이런 강한 변동성 장세 때는 자꾸 무언가 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감정에 따른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슈, 사람들의 심리적 요인 하나하나에 막 시장이 한순간에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가지고 막 당장 오늘 무언가를 또 사고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한다면 오히려 그게 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주식 사놓고 군대 갔다 와야 된다고요? 군대 2년은 너무 긴데 2년 한 달 이상만 한번 좀 차분하게. 자, 그럼 8시 반에 2부 바로 시작할게요. 네, 맞아요. 제가 이럴 때 이제 심리적인